예, 경륜과 날카로움으로 현 정국을 정말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는 분이시죠. 박찬종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통과가 됐어요. 오늘 그 표결 과정 평가를 해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위 예. 보호하는 절대적 호위무사 집단이고 이번 표결에 있어서 예. 그 야당은 그 반대편에서 우선 구체적으로 누구를 호위하지는 않지만은 그 반대편에서 호위무사 집단 그러니까 이 양쪽의 호위무사 집단의 대결에서 저는 새누리당 호위무사 집단이 졌다. 졌다. 이게 왜? 그러니까 전면전을 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졌다. 아, 왜 졌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반란표가 나왔거든. 이탈표가요. 예. 그 이제 그 반란표 7표는 더 많은 반란표가 있을 수 있지요. 7 플러스 알파의 반란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알파 반란표만큼 또 야당의 알파 반란표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든 7표의 반란표가 나왔는데 정의당이 투표에 참가하고 한 10여 표 정도만 더 이쪽으로 옮겨졌으면 간발의 차이로 부결도 가능했다. 그래서 졌다. 그래서 총동원력을 내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호위무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그냥 당론 투표는 안 했습니다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냥 똑같이 투표를 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탈표는 그럼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벗어난 표니까 예? 벗어나도 절대 다수가 예. 그 당론에 따라버린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론은 물론 그러니까 당론 투표는 안 했습니다만 야당도 처음에는 당론을 투표에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상당히 미적거리고 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 저는 이 방송에서 무슨 소리냐 투표에 참가해라. 예. 국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표결로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율 투표를 하게 해라.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오늘 이 야당은 비교적 자율 투표, 자율권 행사가 이렇게 좀 풀어나간 것이고 그에 비해서 여당은 총동원력 내려서 표단 속도하고 이렇게 옥죄는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도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졌다. 그리고 지난 주일을 통틀어 가지고 이 언론에 이번 이 사태를 보도한 그 표제를 보면 말이죠. 예. 이런 용어들을 썼어요. 예. 폭풍전야, 예. 전면전, 예. 그리고 경랑예고,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간의 후폭풍, 그리고 표단속, 그리고 총동원령. 그러니까 이 표제를 보면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 아래서 휴전선 어느 지점에 국지전 전야처럼 들리거나 예. 아니면 후쿠시마 이 원전을 파괴했던 쓰나미가 오는 이런 걸 예감케 하고 그다음 또 재밌는 거는 여야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다. 경우의 수. 뭔가 하면 이게 이탈표가 얼마가 나오겠느냐.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랬을 때 새로운 지도부의 위상이 어찌 되느냐. 각각 계산을 한다 이거죠. 경우의 수. 이것은 대규모 도박장 개설을 앞두고 도박사들끼리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걸 예상케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싸움터 아니면 도박장 형태의 어떤 면모를 국민들에게 이번에 선사한 것입니다. 예. 그럼 국민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한 걸 보고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계속해서 어떤 주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자율권을 거세해버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당론 투표를 하고 총동원령에 응해서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이런다면 국회의원이 아니지요. 국회회원이지. 예. 국회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국민 대표자 회의에 의원으로 우리가 뽑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뭉쳐서 싸움질하고 그리고 이번 이 결과는 어찌됐든지 간에 민심의 흐름하고는 역행하는 결과 아닙니까?
이 호위무사, 숫자가 많은 호위무사들이 이래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심이 약강했다는 뜻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완구 씨가 총리로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 수치도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제 자신이 제 주위에서 느끼는 이게 본능적인 민심의 감각이 이건 부적격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다 이거지. 예. 저희가 지금 이제 148대 128도 있지만 아까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 이완구 총리에 대한 이제 총리 뭐 내일 10시면은 총리가 되시니까 여론조사 저희가 그래픽을 또 CG로 준비했거든요. 그걸 잠깐만 보죠. 지금 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자, 좀 주시죠. 예. 지금 저걸 보시면은 이 총리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반대와 찬성이 뭐 제가 볼 땐 반대가 더 많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50.5대 41.7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완구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긴 거네요. 새누리당이 졌으니까. 그것을 문재인 대표가 이겼다고 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 이긴 거 없는 아닙니까? 것이고, 제가 예. 아까 용어로 예. 졌다 이겼다고 하는 것은 집단을 예. 칭한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상처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새누리당이 더 크고. 그래서 그 야당의 경우에 굳이 지도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래도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첫 번째 시험대였었고, 전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만일 야당 대표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참석만 했다가 다 본회의 개회하고 쭉 하고 나가지고 투표하기 직전에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야당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얼핏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투표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땐 상당히 모험이었고, 그 모험이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는 무덤덤하게 예. 뭐 꼭 성공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예. 상당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2, 3일 전서부터 말이죠. 문재인 대표가 만일 여기서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면 강력하게 나가야지.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이니까 새누리당 소속의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말이지, 이게 부적격자를 여러분들이 찬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각계격파 작전을 물밑에서 했다든지 하면 낙마시킬 수도 있었지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안 하고 괜히 호남 총리론 때문에 이것저것 눈치를 보고 그런 인상을 준 그것이 내가 보기에 우유부단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번 이 결과를 놓고 지기는 새누리당이 졌지만은 이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문 대표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그래도 자유투표까지,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당론 투표를 해본 역사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유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2, 3일 전서부터 투표에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애매한 태도를 며칠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린 자율투표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나왔으면 올려서 문재인 대표의 승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예. 자, 이제 내일 아침 10시면은 이제 임명장을 받고 새로운 총리가 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요. 그렇다면은 신임 이완구 총리가 해야 될 일, 책무, 뭘까요? 책임 총리의 구현?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프로에서 신 교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라는 게 계륵 같은 존재지요. 이게 우리 영의정으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해가 이번에 큰 싸움을 벌였는데 이게 사실 황당한 일이야. 또 우리 헌법에 선임 장관일 따름이야. 대통령 보좌관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 시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말하자면 계륵처럼 이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통령제를 없애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에게 제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 살아온 공직자로서 경력을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기세였는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게으른 총리가 돼야 된다. 이완구 총리는. 그리고 역대 게으른 총리 총리가 중에 돼야 말이죠. 된다. 20여 년을 총리를 모신 서기관 출신 공직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역대 총리의 강점, 약점을 쭉 분석을 했는데 유능하다 또는 칭송이 높이 평가된다 하는 총리는 게으른 총리였다 이렇게 돼 있다고. 게으른 총리. 나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 책임자 아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총리라 그러면 인사권, 정책 결정권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차관급 이하의 것을.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까지 있어. 그 총리가 그 끼어들어갖고 콩나라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면서 대통령께 가령 2주일에 한 번, 좋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독대할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시장 바닥의 민심 이런 걸 써가지고 가서 대통령에게 얘기해 드리는 요것만 충실히 해도 그는 일정한 재임 기간을 지내고 나면 그래도 그가 총리 노릇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듣지 덮어놓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관여하거나 뭐 관여도 안 되죠. 대통령이 위임하지 않은 한.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는 이번에 이게 아주 결정타를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총리가 되라. 뭘 자꾸 일을 후변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 임명질청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그렇다면 헌법의 형식적인 거예요. 글쎄요, 형식적이라도 아니 지금 내일 10시 명장 받고 당장 내일 아니 설 지난 다음에 이제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분 개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부상병 이게 이 몸에 칭칭 이 저 붕대를 감고 한쪽 팔에 이렇게 기부상 거 이렇게 들고 총리가 됐는데 그 입으로 누구를 어떻게 추천한단 말입니까? 이 박 대통령 머리나 수첩에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한번 불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거 안 됩니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게 총리는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은 장식품이야. 예. 그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독대한 시간에 그래서 시중의 여론을 한 건이라도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고 이게 그만 하더라도 총리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예. 그렇군요. 요번에 소폭 개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몇 개 부처의 장관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개각을 물론 하기는 해야겠죠.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 뭐 예를 들면 몇 개 부처, 통일부 뭐 국토교통부 요 몇 개 부처만 바꾼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바꾸면은 좀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민심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관행상 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예. 좀 많이 바꾸면 아주 뭘 획기적으로 하는 그런 인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민심에 박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불소통이라고 하는 멍해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예. 아마 그걸 많이 바꾸면 대통령이 소통 문제에 있어서 변하는구나 하는 신호는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바꿨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냐 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잘 아실 것이고 그냥 지금 빈자리가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 장관 같은 이도 국토교통부. 예. 이번에 조현아 사태에 책임을 져야지요. 국토부요. 예. 그러니까 사건 발생났을 때 우리 국토부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러는데 웬걸 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러니까 그건 완전 거짓말을 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 항공행정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 예. 경제학자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지요.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이 여러 장관들이 나는 있으리라고 봐요. 예. 그럼 박 대통령이 잘 아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한 템포를 느리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다.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 뭐 세월호 터졌을 때 국무총리 바꿔야 된다 막 그랬을 때 그때는 안 바꾸고 지금 바꾸고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땐 또 몇 달 텀을 두고 나가지고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항상 이렇게 한 템포 느려서 개각이 갖는 효과,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잘 듣고 국민의 말대로 한다라는 느낌을 안 주기 때문에 바꾸는 효과를 극대화 못 시킨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네 사람의 대통령 견주면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수첩 인사 이러는데 수첩 인사 그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예. 그 수첩에 유능하고 적격성이 있는 인사들을 그 수첩에서 골라서 쓸 수가 있지요. 골라내놓고 보니까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하다 보니까 탕평 인사하겠다는 거, 100%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걸 선거 때 공약했으니까 지역 안배가 안 됐다. 그럼 그걸 고려해서 다시 이렇게 놓다가 보니까 수첩 외에서 사람을 고를 일이 생기면 그걸 과감하게 고르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을 자꾸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 장관과 수석 비서가 안 하고 독대도 거의 안 했다 하는 까지 겹쳐가지고 박 대통령 도대체 불소통이다. 그리고 1월 10일 기자회견장에서 이게 어떤 기자가 물었지요. 대통령께서는 이 독대 면담도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 소통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장관 자리를 돌아다 보면서 독대 보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본인은 조크처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장면에 그 말을 듣고 제가 잘 아는 어떤 60대 중반에 잘 알려진 작가가 아주 열렬한 박근혜 지지자였는데 가슴이 철렁하면서 지지를 철회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아주 기회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중증 부상을 입은 이완구 총리를 이제 내일 임명장을 주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도 개각 범위도 좀 넓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통 문제를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아닌 지난 일요일자 썬데이 중앙 사설에 예, 중앙 썬데이요.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썬데이판 사설이니까 어느 논술에 쓴지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통령 소통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시장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유치한 짓이 된다. 그 제가 이 사설이 이렇게까지 언급하느냐 했는데 시장 방문 자체를 나무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장관과 수석비서관하고 독대 면담 보고도 자주 받고 그리고 기자들도 그룹별로 자주 만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거 가령 대표적으로 앵커인 신율 교수 같은 분들도 자주 불러서 만나고 저는 뭐 말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면 좋은데 그럼요. 안 부르실 것이고 예. 또 뭐 그 불러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사설이 그렇게까지 지적을 한다 이거죠. 얼핏 들으면 모욕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호의적인 충고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면은 새로운 총리가 나오는데 그 총리가 어떻게 될지는 또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